한 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도 참 전라도 사투리로 푸가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면서도 이렇게 심각해진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에 원래 이제 독감이 유행하면서 겨울이 이제 이 코로나 정말 한참 유행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이 시기도 상당히 좀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는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고요. 네. 최근에 이제 600명대, 700명대가 이제 연이어 이렇게 나오면서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걱정이 좀 많이 큰 모양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네. 윤여정 배우께서 수상을 하셨어요. 미나리라는 그 작품으로. 네. Goes to Yoo Jung-yoon.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oo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oo-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단합니다. 뭐 조만간 아마 주연상도 우리나라에서 탈 분이 누군가 나오실 거고요. 이제 네. 그 전조의 빛으로 아마 윤여정 씨가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연세, 연륜 이제 이게 주는 빛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K 한류. 네. 전 세계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 한국의 문학, 뭐 한국의 예술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고 조그만 이제 결실을 맺었다 지금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뭐 인기도 인기지만 네. 또 작품성도 네. 평가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참 우수한가 예.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우리가 사실은 뭐 세계 뭐 7위에서 10위 정도 경제 대국이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대학교 이렇게 많이 가고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우리 저변에 문화라든지 문화대, 문화 강국.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중후하게 전 세계 상위 탑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은 연이어서 저희 그 이슈 체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신 확보 상황, 현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완전한 K-방역 국가로서의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시죠. 이 네. 백신이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이제 현실에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 해 왔는데 맞습니다. 이제 백신 예방 주사를 맞아야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가서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소주 한 잔 편하게 네. 할 수 있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전제가 지금 백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한 70~80%가 벌써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그러고 그러게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환자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백신 주사를 이미 맞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추가로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뭐 많은 백신들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9,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그럼 우리 국민의 한 2.5배 정도를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제 들어오긴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부총리 말씀은 네. 그냥 약속된 시기에 정확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전 국민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들어와야 들어온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마지막 들어오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이제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마 계약은 아마 11월까지 정말로 한 4천만 명 이상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자는 아직도 그 어디도 네. 명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상 이제 비밀 유지 약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좀 후발주자니까 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맞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보건소 앞에 내가 맞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과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광주 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업국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어요. 지역의 환경시민단체에서 지금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방사능 오염수 자체가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4월 14일부터 지금 이제 일본이 발표한 그 다음 날부터 네. 기자회견하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고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이제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때문에 1인 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오염수 관련돼서 예, 좀 접붙여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이제 2년 뒤부터 무려 125만 톤을 이제 방류를 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전체 다 방류를 하는데 한 30여 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네, 일본의 계획은 그런데요. 네. 정확하게는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125만 톤이고 네. 원래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 난 그 발전소 주변에는 약 1,000개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포화 상태가 보통 이제 137만 톤까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137만 톤이 포화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배출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137만 톤 이상을 배출하겠다는 거고 그 조금씩 30년 동안 배출한다고 하지만 네. 그 기간 동안 또 생기거든요. 네. 저장되는 건 배출하는 게 아니라 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30년, 이게 30년이라는 계획이 있지만 이게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이거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고요. 아마 그 양은 좀 더 예상 일본이 발표한 것 이상이 될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국장님 말씀은 지금 오염수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그게 장작 있잖아요, 장작. 네. 장작불이 타는 거예요. 장작불이 타는데 장작불은 그냥 물 몽땅 찌끄러면 한꺼번에 꺼지잖아요. 네. 근데 이 핵 연료는 사실은 그냥 이 연료봉 자체가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을 때는 이게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천천히 타게 하거나 아니면 이 핵의 연료봉에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핵발전소가 팡 하고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네, 보면. 네. 그러면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천천히 타게 하거나 아니면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보면. 불능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네. 핵의 연료봉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밑으로 꺼져가면서 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시키기 위해서 물을 계속 들이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염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물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후쿠시마 사고 난 지 10몇 년 됐죠? 10년, 올해 10년이고요. 10년 됐죠. 네. 그러니까 저게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니까 계속 물 붓고 그 오염수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겨우 이제 로봇 이렇게 투입해서 사진 한 장 정도 찍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몇 년이 걸리지는 아무도 뭐 장담 네.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방류 결정을 지금 했잖아요. 이게 지금 생태계라든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대만, 뭐 필리핀, 러시아 지금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이 오염수가 이렇게 대량으로 방출된 지금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방사능이 기본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이제 보건적으로 의료적으로는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이런 가장 걱정하신 것들이 이런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했었을 때 네.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우리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심사이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주변에는 방사능이 높은 농도가 지금 검출되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2월달, 최근에도 2월달, 1월달에도 세슘이라는 방사능이 있는데 네. 이 방사능이 기준치의 2배 내지 5배 이르는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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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일본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농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방사능은 농도를 낮춘다고 해서 희석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어딘가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탕물을 이렇게 물을 부은다고 해서 이게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네, 성분은 방사능 성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농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그 방사능 세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태계나 직접 우리들한테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예측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뭐 얼마 예측하다 뭐 위험하다 이런 거 예측할 수도 없고 추정컨대 네. 최소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개연성이냐? 최소한 발암 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대체로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일본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갑상선 암 발병률이 병 발병률이 네. 약 100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그냥 희석해서 버리니까 괜찮겠지. 그 바다 넓은데 그 조금 들어간다 해서 뭐 몇백만 톤 들어간다 해서 뭐 어떤 영향이 있겠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개연성이 네. 충분히 있다라고 그리고- 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이신 겁니다. 한때 지금 제가 2년, 13년을 기억하는데요. 일본의 모 방송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슘이라는 그 방사능 덩어리가 있는데 방사능이 뭉쳐져서 하천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영상이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핵사고 때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날아갔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뭉치게 되면 항아리 덩어리 형성될 정도로의 그런 게 방사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근데 의원님 지금 이제 일본이 이 지금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방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좀 지지를 얻고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배경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실 것 근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추정하기에는 사실 네. 미국도 일단 첫째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외교적으로 일본이나 호주가 요새 이제 중국에 대항해야 하는 어떤 미국의 네. 사실 외교 군사 어떻게 보면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이 미국의 첫 번째 역할이거든요. 국가의 국시인데 그 국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충실하게 조력을 해주는 게 영국, 그다음에 일본, 호주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가장 충실한 동맹인 일본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또 네. 여러 가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 호소를 한다. 사실은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뭐 국가 네. 입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IAEA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국제 원자력 기구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의를 했다. 네. 그런 협의를 통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오케이를 했다. 이 정도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미국 본토에서도 또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핵을 사용하는 시설들이 미국이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미국, 러시아가 그다음에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핵시설, 네.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거기 자신들이 크게 외부에 대해서 뭘 비난하기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근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으로서 일본의 위치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물밑에서 네. 상당히 큰 어떤 작용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따름이죠. 외교적으로, 네네. 국방적으로 동맹 저도 국가에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발표를 4월 13일 날 했거든요. 미일 정상회담 3일 놔두고 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미국과 교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3일 남겨두고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반발이 특히 뭐 한국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게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AEA 말씀하셨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국제 정치적인 논리가 좀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5대 핵 강국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논리가 들어가는 게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일본 분인데 네. 아키라 유키야라는 일본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2009년부터 19년까지 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재가 3선을 하셨어요. 아, 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원래 임기가 남았는데 중간에 이제 좀 사망을 하신 바람에 후임으로 다른 분이 오시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사무총장이 작년에 또 일본을 방문을 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국제적 정치력, 외교력은 뭐 일본이 지금 뭐 나름대로 강하게 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정치 부분에서. 네. 지금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끈끈한 동맹으로 어찌 보면은 좀 약간의 어떤 밀실 협약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방류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고스란히 또 그 피해는 주변국들이 있게 되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사터치 따따따 취재진이 직접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짜 분통 터지지라. 그리고 놔두면 안 되지. 전부 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다 해야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 소리 들으면 쌩 머리가 아파라. 지금도 일본 쌀은 안 먹는데. 예. 지금도 왜 안 드세요? 지금도 안 먹어요. 옛날에 거기 뭔 사고 그때 났었잖아요. 물 모여가지고 그럴 때도 흘러들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 쌀 안 먹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온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지역 수산업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해양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 어민들이 좀 많이 고통받지 않을까. 어민들이 직접적인 수익과 연관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민들이 자꾸 잡으면 저희가 먹하지 않습니까? 마트를 통해서는 어디 직판이라도. 근데 그거 먹고 저희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해양 생물들은 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나쁜 거죠. 사기꾼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에서 좋은 거 주워다 먹으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로 우리 먹포 같은 데도 그러지. 낙지가 유명한 낙지 그러지. 낙지도 못 먹고 생선은 특히 더 못 먹게 생겼고 그러지. 자,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오염수를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면은 안전하다. 또 뭐 일본 지금 아소다로 같은 경우는 그 물 마셔도 무해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짚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일본이 취하는 그동안 어떤 행태를 봤었을 때 네. 일차적으로 이제 그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할 수는 없는 게
1차적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이제 뭐 서울대학교 서균열 명예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오염수 방사능 그 오염수에는 약 200가지 방사능 성분이 있는데 일본이 얘기하는 그 제거를 한다, 희석한다라는 그 시설이 있어요. 다액종 제거 시설이라는 건데 네. 보통 알프스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약 62가지에서 64가지 정도 예,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방사능을 이 자액종 제거 알프스라는 이 시설이 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 거고요. 제거가 되지 않는 그런 성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뭐 삼중수소라든지 탄소 14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식수로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무해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제가 일본의 총리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 방류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게 아니라 특히 네. 어디 있으면 올림픽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일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 상황이라 하면 저는 차라리 농업용수나 네. 산업용수, 식수까지도 아니더라도 이렇게 돌려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특히 일본은 희석한다고 하고 그런 안전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 데이터, 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고개를 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다 우려를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정말 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 같은데 뭐 또 해법도 좀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말씀 중에 삼중수소 뭐 그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성 그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방출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뭐 어류라든지 해조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쌓이면 결국에 언젠가 우리도 피폭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근데 이제 방사성을 일단 너무 공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치과 가서 이게 썩은 이 있는가 볼 때도 이게 사진 찍잖아요. 그게 다 네. 방사선 쬐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방사선이 사실은 도처에 있어요. 보면 우리 주변에.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요게 자연 상태에서 가령 삼중수소는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네. 그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삼중수소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네. 이런 걸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첫째는 자 그러면 요 오염수를 자기네들이 그 다중 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했다. 네.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첫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이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이거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당신네들 주장이고 우리는 당신네들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그게 문제군요. 네, 우선 이 안에 그러니까 처리하고 남은 이 물들 중에 그러니까 이 125만 톤 보관하고 있는 물들 중에 남아 있는 성분이 뭐가 있는지 직접 좀 그 세세한 내역을 좀 공개를 해주라. 대한민국, 대만, 중국, 뭐 러시아, 필리핀 등 전 세계 국가들이 가능하면 함께 이 검증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죠. 근데 일본하고 IAEA는 자기네들끼리 검토해서 문제없다라고 검증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그런 자료 뽑아보자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실험이라도 직접 좀 참여를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오는 각종 정보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일반인 특히 어민들은 지금 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아니 정부가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이게 밖으로 공개를 안 하는데 뭘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일본 국민들의 얘기고 일본 시민단체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는데 왜 우리 입장에서 뭘 믿을 수 있겠어요? 네, 뭐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제 방사능의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병원 치료라든지 다양한 치료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오염수에 의해서 수산 부분까지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치 이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 합산이 됐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염수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 외부적으로 이렇게 쪼는 부분의 방사능이거든요. 근데 식품은 안에 들어가서 내부 피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예요. 내부 피폭이 뭐가 위험하냐면 안에 있어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여기 잔존에 있고 잔존에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매일 그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분열 상황에서 이 방사능과 교환을 통해서 이 분열 안에 어떤 원자란의 핵이 훼손하게 되면 그 세포가 발암 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변형된 세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기준치, 안전 기준치 방사능 개념은 안전 기준치보다 애초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방법이 있냐? 있거든요. 방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해법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수라든지 공업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오염수를 처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들여서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 총리가 식수 가능하다니까 이제 그런 제가 비유를 들었던 거고요. 애초에 주변에 지금 1,000개의 탱크가 있다라고 하면 1,000개, 2,000개를 더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이 반감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의 그 독성이 이게 줄어드는 거. 이게 방사능은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반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예 영으로 이렇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 그 독성이 줄어든다는 표현으로서 반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반감기가 계속 줄어들 때까지 이거를 보관하는 방법. 저장 탱크에 보관을 하는 그렇죠.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반감기가 모두 끝나고 독성이 완료됐었을 때 그때 배출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반감기까지 기다렸다 방출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피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10년 동안 가령 뭐 탱크가 가령 뭐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0개 있으면 10년 동안 1,000개니까 사실은 지금 10년 동안 불타면서 식히기 위한 물의 양이 1,000개다 이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넉넉 잡고 1,000개면 되죠. 보면. 그리고 앞으로 또 10년이나 이러면 사실은 또 1,000개면 되니까 사실은 30년이면 3,000개면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 아마 대부분의 방사능들이 한 30년 정도면 긴 것도 30년이면 아마 반감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제 방출해서 이제 우리 생선 먹잖아요. 여기에 이제 오염 성분, 그러니까 방사성 오염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면 정말 이게 치명적이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방사능이라는 게 기준치이 뭐 베크렐, 그다음 미리시벌트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안전 기준이라는 게 딱 안전하다. 예를 들어서 100 먹으면 위험하고 99 먹으면 안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특히 이 기준이라는 게 성인 기준인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방사능의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백신처럼 뭐 1상, 2상, 3상 시험했더니 안전해서 뭐 좀 떨어지니까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체에 실험할 수가 없어요, 방사능 실질적으로. 다만 경험치상 아니면 좀 예전에 좀 암묵적인 좀 그런 역사 핵 실험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하는 추정치인 것들이 있을 뿐이지 안전하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번 오염수 삼중유소 농도의 오염수 기준치가 WHO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이 10,100베크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40,000베크렐 기준을 써요. 근데 일본은 60,000베크렐 기준을 쓰거든요. 고무줄잣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는 다 같은 과학자인데 다 다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식수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약 700베크렐 정도 쓰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약 100베크렐 쓰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방사능 애초에 안전하다, 희석에 괜찮다 이런 개념으로 적용하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이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자,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금 전남 지역의 어민들이 반발을 넘어서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취재한 영상을 보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동안 처리 방식을 놓고 국제적인 논란이 됐던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전국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결의가 이어졌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게 뻔하다. 우리 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면 수개월 내 해류를 타고 전남 연안에 도달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에도 방사능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남이 전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양 한 70% 이상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누출이 된다면 이거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 수산물 생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특히 전남 어민들에게는 당장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누가 이 수산물을 사 먹겠습니까? 또한 이 수산물을 안 사 먹으려 해서 소비가 안 되면은 가장 큰 그 어려움을 겪을 어민들이 어선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양식업, 가공업을 하는 사람의 얘기까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정말로 이 수산업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상황까지 오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수시는 지난 4월 19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 대회를 갖고 전남 어민들은 바다로 나가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150여 척의 어선은 어업을 포기하고 해상 퍼레이드를 전개하며 즉각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은 매우 파렴치한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전국 어업인들은 19일 여수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기탄 대회와 선박 해상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수시의 해상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시도에서 어업인 해상 총궐기 집회를 실시하며 방류 결정 철회까지 해상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을 향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지역의 자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다. 자, 지금 그 우리나라 어업 생산 1위가 바로 이제 전남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업인들께서 정말 분노하고 계신 것 같은데, 피해가 어느 정도 또 어떤 형태로 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정량적으로 얼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배출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또 차이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다만 만약에 후쿠시마 주변 연안 바다처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거의 붕괴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주변에 수산물 수입하지 않거든요. 자국에서만 소비하는 거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해서 특히 이제 이런 전남 쪽, 전남북 이쪽은 또 관광 부분에 매우 큰 부분 영향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이미지, 방사능이 검출됐었을 때 방사능 오염된 바다라는 이미지가 주는 타격은 실로 그냥 단순한 수산물 이상의 네.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해 봅니다. 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그때 수산물 소비량이 40%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불안 심리 때문에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저희 분장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선 안 먹어야겠네 그랬거든요. 방송 나오고 나면 또 걱정됩니다. 한 달 정도는 아마 횟집이 또 조금 쑥 그냥 매출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200일 정도면 저 물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 것이다. 제주도 앞바다 이쪽까지 올 것이다. 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연구소에서는 한 4년 후에 온다. 좀 각각이에요, 보면. 각각이어서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예측도 1년 내지 4년으로 좀 텀이 길어요, 보면.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 물이 왔을 때 얼마만큼 희석될까? 그러니까 이제 확률론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접촉할 수 있는 확률론적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사실은 예측 불가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의 대응의 문제인데 우선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요새 이제 기술 좋으니까 거기 병에다가 이제 무선 전자 이렇게 전파 발신할 수 있는 송신기를 부착시킨 뭔가 물체들, 뭐 병도 좋고 뭔가가 돼서 그걸 좀 몇천 개 풀어서 어디로 도는가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을 재는 거군요. 현실적으로 좀 추적해보는 것도 지금 한 방법이어서 그래서 우리 해역까지 과연 실제로 오는지 온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같이 일본 정부하고 좀 협조를 한다든지 일본의 환경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현재 해역에서 방사능 물질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2년 후부터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니까 측정을 해서 이걸 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가령 200일 후쯤부터는 정말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돼요, 보면. 그래서 도에서 그런 작업, 도나 정부에서 아마 특히 정부가 주도가 돼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진단도 하고 대책도 마련을 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동의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과학적인 자료 그다음에 꼭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의미한 결과다 아니다 판단을 했었을 때 과학자들은 보통 2년을 짧은 기간이라 생각하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방사선 이제 관련돼서 그 균도내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 대상으로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그 감상성암에 걸렸는데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한 지금 법정 소송이 있는데 뭐 1차는 이제 주민들이 지셨어요. 근데 이게 진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많은 데이터와 오래된 데이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이하나 이런 데이터들은 의미 있게 할 수 없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정부에서 좀 이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국제해양재판소나 이런 데 뭐 제소를 하겠지만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것은 제소해야 되는 입장. 저희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오염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피해를 확인하고 제소해야지 이거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국제법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조사하고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이게 국제적인 외교론과 정치라는 게 이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보다 오히려 이런
국내 여론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내 여론과 국제 여론을 좀 더 이 부분에서 계속 잡고 환기시키고 문제 있다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또 정부의 이제 나름 권력자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더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저도 뭐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좀 데이터를 확보해서 좀 이렇게 데이터는 중요한 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시계열 조사를 위해서는 좀 긴 시간 샘플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수산업계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지금 상인들께서요. 이 대책 마련을 굉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수산업계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악재까지 덮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참돔도 예전에는 일산이 들어왔었는데 얘는 이제 양식이고 얘는 이제 줄돔인데 돌돔이라고 하거든요. 네. 얘도 이제 얘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도 얘 몇 년 전에는 일산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들어오지 않고 이제 요즘 들어 이제 손님들도 이제 이게 이 고기가 어디 거냐 뭐 그런 거에 좀 많이 민감해 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요즘 들어.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고 또 국내산을 많이 선호하시긴 하시는데 그거 이제부터 이제 상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손님들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이제 모르겠어요. 국내산만 갖다 놓으면은 모르겠는데 또 국내산도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로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은 지 오래. 하지만 이번 사태로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소비자였어도 그 뉴스를 보고 먹을까, 회를 먹을까. 뭐 해산물도 그렇겠지만 바다에서 나온 거를 접할까. 난 그것도 걱정.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최소 30년 동안 나눠서 방류하겠다고 밝힌 터라 상인들은 소비 위축과 기피 현상 장기화에 따른 수산업계의 몰락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회의를 내일 모레 할 건데요. 그때 우리도 이제 뭐 프랜카드 들고 한번 일어서자. 우리도 그런 주제로 지금 회의를 할 계획이에요. 우리도 좀 나서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아무튼 타당한 대응을 해서 우리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좀 덜하도록 아무튼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지금 이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내에 그러니까 의원님 강조하신 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유입 검사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뭐 일본에서 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또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밀조사라든지 사전조사가 필요하는데 이걸 저는 법적으로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그때 시대의 관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뭐 식중독균 뭐 검사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두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의 인증제 비슷하게 해서 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민들이나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수산물 외에도 저는 이제 가공식품도 조금 엄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현 주변에 수산물 관련돼서 이제 그 수입 금지 조치를 하지만 그걸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지금 매년마다
후생 노동성에서 방사능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민물고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연어 이런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라든지 산에 나오는 뭐 멧돼지 고기, 그다음에 산에 채취하는 나물류 이런 데서 방사능이 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방사능 조사 이게 식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 조사를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든 정부든 매우 좀 준비 사항이 매우 안 돼 있습니다.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사가 선제돼야 되고 또 인증제까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 조치 그리고 이제 제소하는 그 방안을 좀 검토하라고 강력히 이렇게 촉구를 하셨거든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소해야죠,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유엔 협약으로 그 유엔에 가입된 그 국제해양법 조약에 이렇게 비준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제해양 환경 보호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령 오염수를 물론 처리는 했다고는 하지만 방류하는 것은 이게 국제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한일 간에 이제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체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쨌든 국제중재법원이나 아니면 국제해양법 법원에다가 이게 제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이제 일본 정부가 2002년 후부터 지금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일단 좀 금지시켜라. 일단 방류를 금지시키고 나서 이게 본 판결 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임시 조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국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힘의 논리거든요. 이게 총칼 힘으로 누를 수 있으면 법의 효력이 통하고 그러니까 군사력과 외교력이 튼튼하면은 이제 이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보면 이게 국제 재판소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 국가가 어쨌든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전 세계의 세계 지구사회의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문제 있는 행동이다라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로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 사건을 아마 소송을 해보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소송하면서 소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다중 처리 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일본도 이게 일본 정부하고 IAEA 사이에서만 오고 갔던 자료들을 거기 법정에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 정도 어떻게 보면 협상이나 또 처리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소송을 좀 대응하고 또 승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좀 밝게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승소하기 어렵다. 네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이 크게 제가 국제법 관계자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가 있다. 하나는 잠정 조치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처럼 방류 자체를 시기를 늦추고 이제 잠시 멈추게 하는 그 방법이 있고 하나가 또 이제 제소하는 거라 해서 문제에서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잠정 조치든 제소하는 것이든 두 개 다 그 이제 원고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소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IAEA가 일본에 좀 영향이 많이 크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이제 그 국제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도 뭐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네. 여러 방법 중에 동시에 한 게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국제 이런 여론을 좀 동맹을 이렇게 맺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미국이나 뭐 IAEA는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네. 네, 이게 최소한 이 관계된 나라들의 동맹을 조금 국가 간의 동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국제기구 같은 이런 동맹들의 동맹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네, 국제 여론화 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제소도 하고 압박도 가는 이런 부분이 좀 선제적으로 같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자꾸 목소리를 내고 뭔가 이렇게 떠들어야지 관심을 갖고 움직이지 그냥 쉬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금 그 유의미하게 봐야 될 대목이 일본 정부 얘기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네. 일본에 와 있는 각국 정부 그러니까 대사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네. 상황은 이렇고 이렇다고 설명을 하고 자료를 줬다라고 지금 일본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번 방류 결정을 밖으로 공표하기 전에도 대한민국 정부한테 이걸 상황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점도 지금 정부에서 명확하게 좀 자료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도쿄, 동경에 지금 우리나라 대사관이 가 있고 거기 뭐 과학관이라든지 뭐 해수부라든지 그 몇 개 부처에서 가 있어요. 보면 틀림없이 그 설명한 데 있다면 내가 볼 때는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상적으로나마 뭐 완벽한 정보는 아니지만 뭔가 자료를 줬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설명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받았으면 사실은 밖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네, 그 얘기는 없다면 그리고 이게 대통령께서 이게 제소하라라고 했는데 실은 밑에서 제소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앞뒤 다른 거야 보면.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아마 이게 제소를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입증을 한다 그러지만 자료는 그쪽에서 IAEA하고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국제 재판소에서 같이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얘기는 이게 별 의미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자체가 아마 대단히 저는 유의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과정 자체도 꽤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라는 게 자꾸 이걸 요구하고 준해 만에 이렇게 하면서 막 줄달리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뭐 공문 보냈네 안 보냈네 막 이렇게 이런 우리 정부가 이런 활동했네 안 했네라는 것들이 밝혀질 거니까 네. 그러면 또 그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전문팀이 꾸려질 것이고 뭔가 연대가 만들어지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유의미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조금 기다려 주시라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게 좀 우려되는 게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안부 문제도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10년, 20년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고 유지가 돼서 이게 지금까지 온 것이었지. 정부에 이거 다 맡겨놓고 그냥 우리 애국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정도까지 안 됐을까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부의 능력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도 열심히 하지만 해야 되지만 정부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전제 조건이 시민들 일단 가만히 있고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지금 평소에도 이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아시아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키는 노력은 해올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사회가 이렇게 하는데 정부도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정부하고 송사도 해야 되고 이 논란이 좀 세게
붙는 게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이게 경주에 가면 네. 핵 발전소 폐기물 보관 처리장이 있거든요. 네. 지하 안반 50m를 파가지고 방패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주 방패장. 네. 그래서 이게 바위 밑에 50m에 그게 핵 처리 폐기물들을 거기다 보관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핵 발전소 쓰고 가면서 방호복이라든지 네. 그 발전소 안에서 핵 발전소 안에서 핵 연료봉 만지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웃기냐면 정작 이 핵 연료를 만졌던 장갑은 그 안반 50m 안에 집어넣고 있는데 네. 전국에 이제 핵 발전소가 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네. 26개. 26개가 있는데 이 핵 발전소에서 연료봉 네. 쓰고 난 연료봉들 있잖아요. 불태우고 나서 지금도 이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건데 쓰고 난 연료봉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하는 시설이 없어요. 아, 그럼 어디에 그냥 발전소 처리를 합니까? 발전소 옆에다가 콘크리트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놔둬요. 수조에다 그냥 그 물에다 넣어서 그냥 담궈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사성 물질이 지금 이렇게 새어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걸러서 방출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주 방패장에는 그거 만진 장갑을 50m 안반수에 집어넣으면서 그냥 쓰고 난 핵 폐기물 자체는 그냥 한 3, 4m 된 시멘트 콘크리트 벽 안에 그냥 고스란히 넣어놓고 있어요 보면. 그럼 우리 정부도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사실은 건가에 이게 대해서 큰 소리 치기도 먼저 약간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개면적인 되겠네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한 4년 내내 있으면서 두 가지예요. 이게 핵 폐기물에 관한 공포가 과장됐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핵 폐기물을 제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계속 있다 보면 네. 근데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 비방할 거 아니에요. 보면. 야, 너희들은 그거 비방하고 있죠, 벌써. 예. 니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지금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 결국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과학이어야 돼요. 네.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게 측정하고 그 객관적인 결과가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지 이건 과학이어야 돼요. 근데 이 과학이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각국 정부가 과학 자체도 선명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핵 폐기물 보관 처리에 있어서는 과학으로서의 부분이 선명하지 않은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야,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다면은 IAEA에서는 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그야말로 지금 피폭의 그런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걱정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에 몇 가지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핵발전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경주 방패장 얘기를 하셨지만 경주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위험 지역이거든요. 지진이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곳에 방패장을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설할 당시에 이 지질이 과연 안전한 지진인지 아닌지를 조사한 상황에서 안전하니까 거기에 선정한 게 아니라 정부가 이 핵폐기장 할 때 자, 핵폐기장 지으려는데 유치할 지역 손두세요라고 해서 유치해서 가져간 게 경주 방패장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학의 논리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자, 국장님 오늘 지금 그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 충분히 있으니 일본 정부는 그 방법에 따라서 국제 비난을 받아서 그냥 이미지에 실추할 게 아니라 그 방법대로 그냥 별도 저장 탱크 넓은 곳에 저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에도 얘기 나왔지만 네. 한국도 이 핵발전소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도 좀 겸허하게 좀 네. 받아들이고 좀 밝힐 건 밝히고 네. 안 되는 거 해서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탱크 1000개로 10년치 이게 오염수 해결했으면 아니 일본 정부도 그냥 1000개 더 지으면 될 걸 가지고 그 정도 일본이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네. 있다고 그러지만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경제 감당할 만한 여력은 일본 입장으로서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조금 전향적인 사고에 이렇게 네. 변화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바다는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요. 전 인류의 공동 자산입니다. 기후위기로 지구 환경 보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은 생태계는 물론이거니와 전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본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서 국가 간의 그리고 또 시민 간의 연대가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